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 파란색 화면이 네. 좋아요. 저도요. 이게 파란색이 사람들에게 좀 신뢰도를 높여주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파란색은 사실 주식시장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이 좋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방송들 보시면 대부분 그 백월을 파란색을 쓰는 곳이 되게 많죠. 특히 뉴스가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그러게요. YTN도 뭐 YTN, 뭐 SBS, JTBC, SBS 대부분 뉴스 할 땐 파란색을 쓰는데 그 파란색이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들의 신뢰감을 높여준대요. 그래요? 네. 우리도 좀 신뢰감 좀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파란색 계통이 파란색. 네. 저는 이제 베개 민족. 네. 자, 그렇습니다. 전 쿨톤이에요. 저도 쿨톤인데. 그렇습니다. 네. 신뢰감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가끔씩 비슷하게 맞아.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입을 때도 있고.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당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다른 뉴스들은 그건 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베개 민족. 네, 저 베개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신뢰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게 한 2, 3일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기다렸던.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왜 TSMC의 실적이 2, 3일 전부터 굉장히 큰 관심이었냐면, 물론 되게 중요한 기업이기도 한데 ASML의 실적 발표에서 수주량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제 업계에서랑 그리고 증권가의 이 분석으로는 중국 때문이다. 이게 인공지능 산업의 어떤 투자가 줄어든 게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중국 때문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산업에 겨울이 온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TSMC의 실적이 진짜 중요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TSMC 실적을 보니까 겨울은 안 왔다. 그래도 오늘 아까 막 보다가 어떤 한 헤드라인이 반도체엔 겨울은 안 왔다. 삼성전자에게만 왔다. 그렇죠. 라는 헤드라인이 참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TSMC가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헤드라인처럼 순이익이 거의 54% 늘었고, 이게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건재하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함께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엔비디아와 그 TSMC의 불화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도 사실 오늘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0.3% 정도 올랐는데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TSMC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TSMC 실적은 아무래도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대만 달러로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 총 매출은 이게 US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35억 달러니까 1000억, 조, 10조 해서 거의 한 3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일단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가 원래 224억 달러에서 232억 달러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TSMC에서 가이던스를 미리 제시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235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그 의미 있는 게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매출에서 원가 뺀 거 이게 57.8%. 근데 이것도 가이던스에서 53.5%에서 55.5%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요? 라고 회사에서 예측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이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7.5%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42.5%에서 한 44% 나올 거예요. 근데 웬걸 47% 기록했는데요. 저희도 놀랐네요.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다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EPS와 순이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순이익 기준으로 요 숫자는 대만 달러입니다. 대만 달러인데 3,250
2억 달러, 2억 대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미화로 환산을 하면 약 101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조 원 정도가 14조. 되겠죠. 네. 13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그 정도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 우리나라 그 한화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매출은 한 30조 원에 네. 순이익은 한 13조 원 넘게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9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뒀었죠. 지금 네. 아직 뭐 잠정 실적 상황이다 보니까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뭐 8조에서 10조 사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DS 부분만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DS 전체보다도 확실히 TSMC의 그렇죠. 수익이 좋네요. 네. 제가 지금 아까 보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자동차 배터리 이런 좀 중후장대 쪽에 제조업이 익숙하잖아요. 그 눈으로 네. 영업이익률을 보면 안 됩니다. 10배 높아요. 10배.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네. 와 멋있다,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순간. 그러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매출도 생각보다 많았고 영업이익도 네. 많았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그 선단 공정의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겨울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몇 나노 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3나노, 5나노, 7나노로 나눠서 몇 나노의 그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지를 보니까 네. 3나노가 20%, 5나노가 32%, 7나노가 17%. 이 7나노 미만을 우리가 최첨단 공정,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단 공정 비율이 거의 한 70% 가까웠다. 비싼 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익률 좋고 네. 매출 좋고 이렇게 나왔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단 공정이 굉장히 70%나 차지한다는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많았기, 주문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이쪽 겨울은 아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당연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연관관계고요. 네. 근데 제가 그 헤드라인에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엔비디아와 TSMC의 불화설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거 사실 언론 보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IT 전문 매체에서 엔비디아와 TSMC의 경영진 사이에서 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좀 불화가 좀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그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사실 우리가 블랙웰 생산 차질설이 불과 얼마 전 8월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8월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TSMC가 만든 테스트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블랙웰 출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겼던 건데 그렇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거 TSMC의 후공정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TSMC 때문이다. 그쵸. 라고 엔비디아에서는 그 주장을 했었고, 반면에 TSMC는 아니다. 이거 TSMC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생산 일정을 너무 재촉하니까 이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테스트 제품에 품질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 약간 좀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죠. 네, 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성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대만 매체인 미러미디어가 지난 6월에 네. 젠슨왕 CEO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TSMC CEO 등 고위 임원진과 미팅을 했는데 그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TSMC 본사 외부에 엔비디아만을 위한 칩온 웨이퍼, 그러니까 코어스 첨단 패키징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더니 TSMC 고위 임원이 그 돈 엔비디아가 낼 겁니까? 그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죠.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좀 언성을 높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디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몇 차례 이어지다 보니까 디인포메이션에서는 마지막, 그러니까 보도의 마지막을 뭘로 결론을 내렸냐면 지금 뭐 양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공생 기간이 거의 3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들의 그 관계가 깨질 이유는 전혀 없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도 TSMC 이외에 TSMC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텔은 아닐 거고 삼성전자의 좀 이렇게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서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팩트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블랙웰의 생산 차질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탓을 하고 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고성 정도가 오갔다는 것. 요 정도까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그 누구와 어떤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고려하고 있겠느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추정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건 단순히 추정일 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도 나온 시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월 달에 이런 고성이 오갔다고 하고 사실 그 블랙웰에 대한 미스는 8월 달에 8월이었었죠. 발생을 했는데 네. 왜 보도가 지금 10월에 났을까? 이 부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네. 이거는 뭐 디인포메이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TSMC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둘 중에 어디 한 곳에 있는 정통한 관계자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그런 이제 고객을 찾거나 아니면은 네.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정보전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지금 뭐 삼성 파운드리 뭐 안 되는 거 같고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고 안 되는 거 맞고 지금 그 저기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 그러니까 스펙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됐건 누가 됐건 거의 독점 기업들은 자신들의 멀티 벤더를 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저기 우리가 벤더 하나만, 그러니까 TSMC라는 벤더 하나만 있을 때에는 사실 협상 관계에서 밀립니다. 네, 그리고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TSMC 무슨 일이 발생했어. 네. 그러면은 지금 주문이 이만큼 밀렸는데 그러니까요.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멀티 벤더로 가긴 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뭐 지금 당장 뭐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 구도 변경은 분명 오게 될 거다. 먼 시간에는. 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HBM 관련해서도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지금 퀄 테스트를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렇죠. 좀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도 좋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건데. 근데 굳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산업 동향이 나왔습니다.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이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5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자동차 사실 지난달 내수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출 금액이 어떨까 싶긴 했는데 확실히 수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차들이 비싼 차가 좀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이제 9월 달에 전체 수출액은 54억 8천만 달러로 작년 9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8.2% 증가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친환경차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9억 5,6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3%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도 올랐고요. 자동차 부품은 좀 많이 줄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 판매량은 밑에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달 내수 판매량이 자동차가 13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제 좀 판매량이 안 좋다 보니 수출로 많이 메웠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출량은 20만 5,574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친환경차 이제 판매량도 늘고 수출량이 늘고 이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수출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수출량이 4.4% 늘어났는데 수출 금액이 4.9% 늘어났으니 조금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밑에 보시면 친환경차 판매량이 12.3%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거다. 사실 판매량 자체로만 본다면은 그래도 내연기관차가 아직 훨씬 많이 팔리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 금액을 올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건데 다음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 수출액이 1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6%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량으로 보시더라도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수출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량이 37,61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판매량도 지금 보시면 60.4% 증가했습니다. 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작년까지 분위기 좋았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1,521대가 팔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지금 옆으로 쭉 가시면 누적 판매량도 나오는데 누적 수출량 한번 보시면 전기차가 20만 257대 전년 동월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35.7% 증가를 했고요. 확실히 지금 해외 시장 자체에서도 보면은 국내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늘고 있는 거는 투싼 하이브리드. 네. 투싼 하이브리드와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아에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네.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인기가 높아서 이 수치가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동급 차량으로 봤을 때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랑 가솔린이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 차이가 한 500만 원까지 납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팔았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평균 판매 단가가 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국내 이제 자동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되게 분위기도 좋고 네. 뭐 앞으로 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뉴스를 하나를 보다가 미국 내에서 지난 이제 3분기 전기차 판매량 실적이 또 하나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살짝 좀 불안감이 왔습니다. 한번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3분기 때 있었던 판매량인데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빨간색 표시로 이제 현대와 기아를 해놨어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때 14,522대가 팔렸고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기아는 이제 반대로 46.8% 증가한 13,692대를 기록을 했는데 기아는 사실 작년보다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하나 늘었습니다. EV9이 올해부터 판매를 냈고 EV9이 지금 3분기에만 6,000대 넘게 팔리면서 네.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5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차들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이오닉 6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나 EV 같은 차량들이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 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도 조금 불안했는데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3분기 때 모델별 판매량입니다. 네.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은 모델 Y가 1등이고요. 3분기 때 86,801대가 팔렸고 모델 3가 2등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3등입니다. 정말 사이버 트럭 그렇게 안 팔린다 안 만들어진다 하지만 3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드 머스탱 마하 2가 4등이고 그러면은 포드 머스탱 마하 2랑 아이오닉 5랑 4등을 두고 보통 많이 겨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혼다의 프롤로그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12,644대가 팔리면서 지금 5등 자리를 차지를 했고 아이오닉5가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SUV 전기차예요. 네.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형 SUV 전기차인데 이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네. LG 배터리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GM과 LG가 같이 만들었던 얼티엄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가리 한 거네요? 택가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네. 이제 배터리와 뼈대라든지 플랫폼은 다 LG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 있잖아요. 뭐 조향이라든지 네. 아니면 껍데기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혼다께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을 나중에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차량을 보면 현대 기아나 아니면 뭐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일본 특유의 그 투박한 느낌의 차량인데 가격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격대 괜찮은 중형 SUV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아이오닉5 밑에 있었던 이코녹스 EV라고 하는 차량도 있는데 네. 이 차량이 지금 판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그 업체별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 테슬라 다음으로는 포드가 있고 포드 다음에 이제 쉐보레, 뭐 현대 기아 이렇게 있는데 브랜드 말고 업체별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네. 테슬라가 당연히 1등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현대 기아가 보통 2등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쉐보레와 캐딜락과 뭐 GMC 이런 걸 합친 GM이 2등입니다. GM이 2등이고 그 다음이 현대 기아고 그 다음이 포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GM이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쉐보레가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아까 있었던 이코녹스 EV라든지 또 이제 그 밑에 있었던 블레이저 EV 같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쉐보레와 혼다의 순위는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현대기아의 비중은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을 여기서 드릴 수가 있는 게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중요하잖아요. 네. 수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생산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HMGMA라고 하는 공장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PHEV는 거기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수출하는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현지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그리고 이제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받는 또 AMPC 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대차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네네. 조금은 안 좋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상 그 만약에 기업별로 네. 순위를 매겨보면 미국에서 네. 전기차로 제일 많이 파는 건 테슬라가 맞고 테슬라, 두 번째가 GM이고 GM, 네. 세 번째가 현대기아, 네 번째가 포드 그리고 이제 그 리비안 뭐 이런 순서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일단 신차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그 신차들이 좀 잘 팔리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신차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 순위에서 약간 밀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혼다 이게 프롤로그 좀 무서워요. 보시면 연간 전체 판매가 14,000대인데 3분기에만 12,600대 팔렸습니다. 아유 참네. 그러면 이제 4분기 때부터 또 이 추세라면은 사실 좀 무섭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혼다 프롤로그 안 그래도 그 보도에서도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듣긴 했었는데 네. 프롤로그가 어떻게 팔리는지 좀 집중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도 빨리 보조금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전력 생산량과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가 그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어제 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거의 막 2배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근거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컨설팅 업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근간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뭐 이야기 내용 중심은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폭염에 따라서 에어컨 사용 증가하고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 수요 예측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25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먼 미래고 일단 너무 먼 미래고 네. 야 그때까지 2배 늘어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실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기가 늘어나는 게 전 세계의 전기 수요가 매년 일본이 한 개국씩 늘어나는 것과 같은 속도다. 매년 일본이 하나씩 늘어난다. 근데 그 연초에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러니까 에너지정보청에서 뭐 450기가와트시의 전력 수요가 105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 거다. 네네. 그래서 그 격차가 거의 한 550기가와트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예상이 안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550에서 600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하나가 늘어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이 정도 늘어나는 건 거의 매년 일본 한 개국씩 늘어나는 규모다.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와, 엄청나다. 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무엇이 늘어날지를 보니까 자, 요겁니다. 결국 매년 그 태양광과 풍력이 엄청나게 설치가 될 텐데 2035년이 되기 전에 태양광과 풍력은
천연가스 넘어설 거고 석탄 넘어설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수력은 넘어설 거고 그리고 뭡니까 핵도 당연히 넘어설 거고 원자력도 넘어설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석탄을 비롯한 그 석유 화학 발전이잖아요. 그걸 이제 태양광과 그 풍력이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그거잖아요. 어쨌든 석유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근데 전력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광과 풍력이 좀 높아질 거다. 이쪽에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태양광과 풍력이 어디에서 늘어날 거냐? 대부분 중국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2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도 신규로 늘어난 전기 수요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급속한 전기 자동차가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 침투율이 거의 절반이 넘었죠.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침투율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중국에서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전력 수요를 중국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설치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예측하냐면 그 중국의 태양광 확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030년 초에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만으로 미국의 총 전기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중국은 태양광 발전을 많이 설치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약간 암울하게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미국 현지에다가도 하나큐셀이라든지 그 공장을 이미 2개를 지어놨고 세 번째 공장까지 지으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 내에서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이 태양광 발전 그 태양광 패널의 공급이 좀 구조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제 우회 수출 막고 해갖고 어쨌든 이제 미국 내로 중국의 태양광 모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긴 하나 지금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 그 롱지라든지 그 트리나 솔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기가와트 생산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만드나 미국에서 만드나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기업들이 거기서 뭐 만들어 갖고 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암울한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국 뭐 중국에서 늘어나든 아니면 뭐 다른 국가에서 늘어나든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전력망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곳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는 좀 하기 힘든 곳이 또 전력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압기, 전선,
배전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ESS와 관련된 그 기업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기업들도 이런 수요가 계속 트렌드가 진행된다면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암울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기대가 되고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소식 짧게 드릴게요.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었는데 상승률이 조금 주춤했잖아요. 네. 주춤했다가 다시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한국 부동산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도 0.06%, 경기도 0.06% 올랐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파란색 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전주가 하늘색이고 진한 파란색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가격들이 조금씩 올랐죠.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시면은 이제 대구는 마이너스 0.11%, 뭐 제주는 마이너스 0.04%, 지방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랑 같은 상황이고요. 근데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됐나를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9월달까지 좀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성장률만 여전히 계속 올랐고 지금 이번 주까지 합쳐서 30주 연속 올랐습니다. 올랐긴 했는데 9월 30일 날 0.1, 10월 7일 0.1을 기록을 했다가 이번에 0.11%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 나왔더라고요. 음마아파트 전용 84가 29억 4,800만 원을 이렇게 팔리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삼부 아파트도 지금 전용 175제곱미터짜리가 43억 5천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가도 뭐 여전히 계속 올랐고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75주 연속 상승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다시 복귀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거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SH공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장기전세 이제 2라고 해서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7월달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오 관련 대상으로 이제 그때 300가구 정도를 뽑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그걸 했습니다. 그 사전 점검이라고 하죠. 사전 점검을 했고 이제 이 사람들이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300가구 모집에 17,929가구가 신청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60대 1이었습니다. 60대 1이면 굉장히 높은데 요즘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 보시면은 아시지만 뭐 몇십만 대일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굉장히 낮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좀 비싼 아파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용 4구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3억 5,250만 원, 전용 5구짜리 예전에 이제 25평이라고 했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억 2,375만 원에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평형에 있는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평균 시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8월 달에 바로 이제 2차 모집을 했습니다. 한번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이때 당시 6개 단지에서 327호를 모집을 했고요. 이거 역시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3차 모집을 12월 달에 또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 모집을 보시면은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이렇게 지금 각각 있고 가격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전세 금액이 전용 58짜리가 3억 5천. 그리고 롯데 이스트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용 8위짜리가 6억, 전용 7구가 5억 7천. 이렇게 되면은 주변 시세보다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에서 80% 정도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서울에서 이제 3억대, 4억대 전세 찾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좀 많이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전세자금 대출 만약에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뭐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자의 부담이 크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고 뭐 대략 한 60%? 한 70% 정도까지만 받는다 쳐도 뭐 얼추 합리적으로 그래도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대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 나올 게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메이플자이, 그리고 네. 이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SK뷰, 그리고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이렇게 해서 총 400가구가 지금 풀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2026년도부터는 매년 이런 이제 미리 내 집을 4,000가구씩, 매년 네. 4,000가구씩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다가 지금 뭐 당장 뭐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만한 그 전셋집을 찾고 계신 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죠. 알려주시면 네. 근데 경쟁률은 좀 세긴 하겠네요. 네, 지금 지난번에 2차 때 이제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트윈골드는 최고 경쟁률이 149.5대 1이 나오긴 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한번 문은 한번 두드려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단신으로 전해드릴까요? 단신으로 그냥 오늘은 네. 단신만 간략하게 전해드리죠. 류종훈 기자 거 단신 제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1,370원을 터치를 했고요. 이제 마감은 1,364.5원으로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1,368.6원으로 이렇게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른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좀 강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네. 트럼프 후보에 대한 강세가 많다 보니 이제 강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어제 보도 드렸던 이제 그 관세 이야기, 그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달러 투자라든지 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원화가 좀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지지율 조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스트가 조사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52% 그리고 트럼프가 47%로 조금 앞서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합주라고 하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해리스가 45%, 트럼프가 52%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협주이기도 하지만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뭐 항상 그렇지만 경협주가 되게 중요한데 네. 조지아주에서 지금 트럼프 쪽을 많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신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무당층도 트럼프 쪽이 높고 그렇습니다. 경협주에서 트럼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그 2016년 때도 그랬었잖아요. 분명히 그 클린턴 후보자가 전체적인 투표율은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경협주에서 지는 바람에 그렇죠.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무당층 이렇게 스윙 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높고 그다음에 그 경협주가 높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해리스가 전체적인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미국은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제가 계속 보지만 이게 오차 범위를 다 넘어요. 둘 다. 무당층도 그렇고 조지아주도 그렇고 다 오차 범위 넘는 상황에서 이기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은 확실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호화폐 또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에 또 좋은 뉴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